주영진의 뉴스브리핑 정치 여담 야담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첫 소식은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 관련 소식입니다. 경기도지사직을 그동안 수행해 왔는데 오늘 자정부로 이재명 후보는 경기도지사에서 물러나게 됩니다. 오늘 오전에 도지사 사퇴와 관련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오늘이 마지막 출근일이 됐던 건데요. 어떤 얘기했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주어진 임기를 다하지 못하고 도지사로서 이렇게 인사드리게 돼서 대단히 아쉽고 또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앞으로도 지켜봐 주시고 응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경기도민 여러분께 마지막 인사를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지사직에서 물러나 20대 대통령 선거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나서기로 합니다. 1380만 우리 도민의 삶을 책임지는 자리에서 5천만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나라의 대표 일꾼이 되고자 합니다. 대한민국이 부러워하는 경기도를 만들었던 것처럼 대전환의 위기를 대도약의 기회로 만들어서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선도국가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1380만 경기도민의 삶을 책임지는 자리에서 이제는 5천만 대한민국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자리에 나서겠다. 그 도전의 길에 나서겠다. 이것이 사퇴의 변이었습니다. 한준호 민주당 의원, 이상일 전 국회의원과 함께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경기지사 이재명 후보가 경기지사직과 대선 후보 택하라면 나는 경기지사직을 택하겠다면서 경기지사라고 하는 자리에 대단한 책임감과 애정을 보여줬었는데 결국은 사퇴를 했네요. 네, 아마도 이제 국정감사를 앞두고 있어서 스스로 경기도지사직을 내려놓는 것 자체가 책임을 다하지 못한다라는 생각을 좀 했던 것 같고요. 물론 당내에서는 당시 국감을 앞두고 먼저 좀 지사직을 놓아라라는 여론도 있었습니다만 일단 본인의 책임을 다했다라는 생각과 물론 부족하긴 하지만 이 시점에서는 당을 통합하는 데 더 집중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예, 이재명 경기지사, 이상일 전 의원도 지역구가 경기도죠? 네. 용인이죠? 네. 이재명 지사가 지난 지방선거 때 상당한 득표율로 당선이 됐었고 이제 성남시장 기초단체장에서 광역단체장 거쳐서 이제는 집권당의 대선 후보까지 왔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재명 지사가 말씀하신 대로 그런 과정을 거친 건 사실 정치사에 좀 하나의 기록이 될 수 있는데 오늘 그분의 사퇴 말씀을 보고 개인적으로 좀 의아했던 것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요? 누구나 기회를 누리고 노력한 만큼 정당한 몫을 보장받는 사회를 만들겠다. 이재명 지사 경기도 슬로건도 또 공정한 세상인데 글쎄 이 말씀 듣고 우리 국민들이 지금 대장동 게이트에 경악이 돼 있는데 과연 이게 누구나 기회를 누리고 또 노력한 만큼 그 몫이 정당하게 보상이 되는지 아마 물음표를 던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지사가 경기지사 물러나는 건 저는 여당 대통령 후보가 됐기 때문에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정말 본인이 성남시장 때 한 일, 또 도지사로서 많은 지사 찬스란 말이 많이 나왔습니다. 소위 말해서 산하기관 인사도 그랬고 이번 국감 때도 지사 찬스를 활용을 해서 최대한 좀 자료 제출도 좀 덜한 거 아니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성찰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예, 오늘 좀 사퇴하는 날이니까 좀 덕담으로 끝내셔도 될 것 같은데 결국은 또 비판의 말씀도 해주셨는데 말이죠. 이렇게 한번 질문을 이어가도록 할게요. 이거 이상일 전 의원도 기자로 오래 하셨으니까 조금 전에 이례적인 일이라고 하셨잖아요. 이재명이라고 하는 정치인은 대한민국 정치사 대선 역사에서 보기 드문 후보라는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국회의원을 해본 적이 없는 정치인이 집권당의 대선 후보까지 됐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건 사실은 제가 이미 말씀드린 대로 새로운 기록임에는 틀림없고
이재명 지사가 나름 지금까지 오기 위해서 본인의 여러 가지 뭐 장점도 발휘했다는 점은 인정을 하는데, 그러나 민주당의 이 선택이 과연 정말 민주당의 입장에선 정권 재창출해야 되는데 옳은 선택이었는가에 대해서는 저희가 민주당 당원이었다면 좀 저는 달리 생각을 했겠다,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일 전 의원님 어떤 질문을 드려도 예, 알겠습니다. 기승전, 예, 알겠고요. 한준호 의원님께는 이런 질문 한번 드려볼까요? 국민의힘에서도 대선 후보 경선이 막판 진행 중인데 네. 만약에 윤석열 전 총장이 국민의힘의 대선 후보가 된다면 마찬가지로 국회의원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 또 제1야당의 대통령 후보가 되는 거예요. 정확하게는 정치를 해본 적이 없는 분이 예, 대통령이 되시는 거죠. 그러니까 뭐 실은 오늘은 이제 그 민주당의 후보가 공식으로 본인의 직을 놓고 내일이면 출마 선언을 하게 될 텐데, 여기에 대해서 너무 비판만 하지 말아주셨으면 싶은 생각은, 자당의 후보의 경선도 지금 보고 있으면 윤석열 후보라는 분은 지금 현재 문재인 정부에서 검찰총장을 지내셨던 분이고, 지금 현재 불거지고 있는 논란들이 상당히 많은 편 아닙니까? 이런 걸 좀 차치하고 나서라도 하나 기록으로만 이제 물어보신다면, 검찰 출신의 대통령이 지금까지는 없었고요. 또한 검찰총장직을 바로 놓고 나와서 막강한 대선 후보가 된 것도 이번이 처음이고, 만일 경선을 통과해서 대선 후보가 된다고 하면 그것도 역시 기록이 될 것이고요. 네. 내년에 만일 뭐 저희 당 입장에서는 인정은 하지는 않지만, 만일 내년에 대통령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아마 대한민국 역사에서 큰 기록은 될 것입니다. 다만 이에 대한 우려도 저 역시 표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이에 대한 부분들은 국민들께서 판단하지 않으실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재명 후보 경기지사 사퇴를 선언하고 오늘 자정으로 경기지사직에서 물러나게 되는데요. 경기지사직 물러나면서 그러면 내일부터는 민주당 대선 후보 자격으로 활동하게 되는데 가장 먼저 무엇을 할 계획입니까? 라고 기자들이 물어봤더니 역시 선거대책위원회 구성 문제를 민주당의 송영길 대표와 이야기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내일부터는 이제 당의 공식 대통령 후보로서 이제 활동을 하게 됩니다. 우선은 존경하는 송영길 우리 당 대표께 이 선대위 구성과 또 선거 운동과 관련해서는 전적으로 맡겨드리고 또 함께 이번 선거를 반드시 승리로 이끌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내일부터 일정 역시 당과 함께 의논하고 정할 것입니다. 일단은 선대위 구성 문제부터 우리 송영길 대표님을 제가 상임 선대위원장으로 이제 요청을 드리고 또 그에 따라서 수락을 해주시면 그 다음에 기본적인 선대위를 구성한 후에 내일 일정도 기본적으로 당과 협의해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집권당 대선 후보의 첫 공식 일정, 이것도 대단히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아마 많은 민주당 분들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논의할 것 같습니다. 과연 어떤 일정을 가장 첫 일정으로 할 것이냐, 가난하고 힘들게 살고 계신 분을 찾아가는 일정을 할 것이냐, 또 뭐 국립현충원 같은 곳을 또 찾아갈 것이냐, 고민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제 개인적으로는 민생 일정을 먼저 시작하시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한 2년 가까이 민생이 어려워진 상태에서 지금까지 시장으로서 도지사로서 했던 것이 민생에 가까운 일들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셨기 때문에 뭐 일반적인 절차보다는 좀 민생에 가까운 일을 먼저 하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선대위 구성이나 이런 걸 위해서 당 지도부와 만나는 일정을 소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까지는 경기지사직을 겸했고 내일부터는 오롯이 민주당 대선 후보로 활동하게 됩니다. 그만큼 민주당 대선 후보, 내년도 대선을 위한 활동에 총력을 기울일 수 있게 됐다는 것인데요. 그 전제 중에 하나가 이번 주말 사이에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가 일단 풀었죠. 바로 이낙연 전 대표, 민주당 경선에서 경쟁했던 이낙연 전 대표, 경선 이후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낙연 전 대표가 결과를 수용하지 못하는 것 아니냐. 결국 당무위원회까지 소집된 끝에 이낙연 전 대표가 당무위원회 결정을 수용하겠습니다라고 하면서 이재명 경기지사가 민주당 대선 후보로 최종 확정되지 않았습니까?
이낙연 전 대표와 만난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는 어떤 이야기를 주고받았는지 다시 한번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는 문재인 정부의 성공과 정권 재창출을 위해서 작은 힘이나마 보태겠습니다. 당원과 지지자들께서 여러 생각을 가지실 수는 있지만 민주당의 정신과 가치를 지키고 이어가야 한다는 대의를 버리지 마시기를 호소드립니다. 삶의 경륜이나 역량이나 제가 다 무엇 하나 부족함이 없으신 우리 후보 전 대표님이신데 대표님의 많은 고견 꼭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민주당이라고 하는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님을 이어서 같은 DNA를 가지고 있는 그런 우리는 하나의 팀원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표님께서 해주실 역할이 너무 큽니다.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네, 잘 부탁드립니다. 이낙연 전 대표가 당원과 지지자분들께도 거듭 호소드립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은 이재명 대선 후보와 이낙연 전 대표가 만나는 자리 그 밖에서는 이낙연 전 대표 지지자들이 이재명 후보를 향해서 사퇴하라, 원팀 안 해. 이렇게 또 주장하는 일도 있었는데 말이죠. 앞으로 좀 넘어야 할 산이 여전히 좀 있는 것 같다. 이낙연 전 대표가 공개적으로 정권 재창출을 위해서 미랄이 되고 작은 힘이라도 보태겠다고 이야기는 했습니다만 여전히 좀 넘어야 할 산이 좀 있어 보이네요. 경선의 후유증이 사실 그렇게 쉽게 풀리진 않습니다. 기존의 여러 선거들을 봤을 때도 마찬가지고 저희가 이제 그 절차적 정당성을 얻기 위해서 당무회의를 소집을 해서 당무회의에 결정을 하고 그랬죠? 이를 이낙연 후보께서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사실 절차적인 정당성은 갖추었는데 다만 이제 아직은 이제 달리던 이 관성이 없어지진 않았기 때문에 후보를 지지했던 지지층들이 그 지지를 처리하기는 어렵고 이낙연 대표께서 지속적으로 이재명 지사를 후원함으로 인해서 거기서 이제 또 다른 지지를 형성을 해야 되겠죠. 저희로서는 이제 넘어야 되는 과제는 분명합니다. 예, 위원장직이 아니라 고문직을 네네. 맡겠다. 이것도 조금 의미를 부여해야 되는 부분인지 우리가 좀 해석이 필요한 부분인데. 그렇습니다. 이 선대위를 구성을 하게 되면은 물론 이제 후보께서 먼저 선대위원장직을 제시를 하긴 하겠지만은 당 대표께서 선임 선대위원장을 맡고 기존에 뛰었던 후보들께서 선대위를 구성을 합니다. 예. 그리고 나면은 기존에 총리까지 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이를 감안해서 아마 고문 자리를 제시를 하신 것 같고 그렇게 되면 이제 상임 고문으로서 전체적인 선임 선대위와 선대위원들을 같이 함께 아우러서 고문의 역할을 충실히 하실 거라고 봅니다. 예. 지금 민주당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앞으로 국민의힘 다음 달 5일이죠? 얼마 안 남았죠? 네, 11월 5일. 예. 결선 경선이 끝나고 나면은 이제 아마 누군가가 후보가 될 것이고 누군가 또 치열하게 경쟁했던 누군가를 향해서는 후보로 결정된 사람이 찾아가서 원팀 도와주십시오라고 해야 하는데 뭐 하나의 좋은 학습 효과 이런 거 좀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민주당이 좀 앞서는 길인데 그걸 이제 저희들도 그 민주당이 어떻게 하는지 보고 보완할 건 보완하면서 정말 원팀 드림팀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그거는 선출된 후보의 일종의 숙명인데 저희 당도 조금 걱정스러운 면들이 있습니다. 이 막바지로 치달으면서 이렇게 또 감정 싸움도 노출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후보로 선출되는 분이 그런 걸 다 극복을 하고 하나가 되기 위해서 각별히 노력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저도 이제 기자를 하면서 또 정치를 하면서 이 대선을 네. 많이 치러봤는데 이명박 박근혜 두 분의 경선이 굉장히 치열했잖아요. 근데 그때 경선 현장에서 초박빙의 결과가 나왔는데 박근혜 후보가 승복을 하고 굉장히 열심히 선거운동을 해줬습니다. 예컨대 세종시 문제 같은 경우 충청도에 가서
이건 제가 약속하겠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민주당이 아직 그런 지금 원팀 정신 발휘는 좀 덜 되는 것 같고 저희 역시 어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낙연 전 대표가 이 고문 자리를 맡으신 것은 정말 작은 힘만 보태시겠다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예. 이재명 후보 지금 대통령 후보가 더 적극 노력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2007년 한나라당 경선 때 승복하고 대통령 선거 때 열심히 뛰었다는 점은 분명 우리 정치사, 대선사에 남을 만한 일인 게 70년인가요? 신민당 대선 후보 경선 때 김대중 전 대통령이 극적으로 역전승을 했고 김영삼 전 대통령도 승복은 했지만 결과적으로 나중에 대단히 불쾌감을 토로했던 적이 있어요. 내가 전국을 다니면서 지원 유세를 하고 싶었는데 김대중 후보 측에서 여지를 전혀 주지 않았다. 이렇게 불만을 토로했던 적도 있고 네. 2012년 대선 때 안철수 당시 후보라고 좀 하기는 뭐하고요. 어쨌든 안철수 지금 국민의당 대표가 열심히 안 뛴 것 아니냐 또 이런 얘기도 그때 있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만큼 승복은 할 수 있어도 대선 과정에서 정말 열심히 돕느냐 이건 또 별개의 문제일 수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민주당의 경우에는 사실 민주당이 그 단독의 힘으로 대선을 치러낸 적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손을 잡고 합하던 과정 중에서 뭐 그런 일들이 좀 발생했는데 이번에는 대의를 위해서 뛰자라는 말씀처럼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이낙연 대표님을 모셔봤던 입장에서 그분의 성품도 잘 알고 있는데 이렇게 뒤로만 물러나 있지는 않겠다라는 그 생각을 분명히 가지고 계실 거고 대의를 위해서는 본인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 기울이실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 측, 이낙연 전 대표의 마음까지는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만 이낙연 전 대표를 도왔던 사람들의 마음 속에는 후보 교체론 이게 여전히 자리 잡고 있는 건 아닐까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이렇게 동의할 수 없는데요. 물론 이제 그 초반 지지층들 사이에서는 그런 이야기가 나온 건 사실입니다만 지금 두 후보의 만남, 그러니까 선출된 이재명 후보와 같이 뛰었던 이낙연 대표의 만남 자체가 메시지인 것이죠. 이제 나를 같이 도와줬던 모든 사람들이 당을 위해서 뛰어들어가도 된다라는 메시지, 즉 놓아준 것이기 때문에 지금 제가 같이 뛰었던 여러분들과 또 식사 자리도 하고 만나보지만 뭐 거기에 대한 생각은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예, 2002년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때가 정말 극적이었던 경선인데 말이죠. 네. 또 대통령 선거도 마찬가지고 노무현 후보가 선출이 됐는데도 그 다음에 지방선거에서 참패한 이후에는 민주당 내부에서 후보를 바꾸자, 정몽준 후보와 단일화하자 뭐 이런 게 생기면서 노무현 후보를 바꾸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었고 결과적으로 노무현 후보가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내고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했던 기억이 나는데 앞으로 민주당 상황은 또 어떻게 전개가 될지 민주당을 지지하는 분들이나 지지하지 않는 분들 모두 정말 관심이 크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가 경기지사직 사퇴를 선언한 오늘 국민의힘 제1야당에서는 좀 다른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이제 대선 승리를 위한 정권 재창출을 위한 혹은 또 다른 의미에서 정권 교체를 위한 첫 걸음을 내디뎠다는 평가가 나왔는데 국민의힘에서는 다른 평가가 나왔죠. 이준석 대표 얘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재명이라는 후보에 대해서 씌워져 있는 그런 가면, 이분이 행정에 대해서 능력이 있다는 허상을 깨부수는데 꼭 주력해 주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민검증특위는 지금까지 매우 활발한 활동으로 이 대장동 검증 국면을 주도해 오신 대장동 TF가 확대 개편되는 그런 조직입니다. 하루 빨리 우리 대선 후보 경선이 끝나면은 우리 주자의 경쟁력이 서고 상대 후보의 가면이 찢어지는 그런 상황이 올 수 있도록 이렇게 의정 활동해 주십시오. 정말 감사하고 이번 국정감사 기간 내내 자랑스럽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를 검증할 특위를 구성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검증특위위원장이 네, 김진태 전 의원이죠? 네, 그렇습니다. 검사 출신이고 상당히 공격력도 있고 그러니까 아마 이준석 대표가 그런 점을 좀 생각을 해서 임명한 것 같고 지금 온 국민의 관심사는 사실은 대장동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성남시장 시절에 본인이 설계했다고 밝히셨고 그다음에 실무자 지금은 측근이 아니라고 하지만 그 시절에 뭐 이재명의 장비다 이런 별명까지 얻은
유동규 씨가 또 실무를 총괄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더 진상을 있는 그대로 규명을 하겠다는 그 국민의힘 의지는 확고하고요.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이낙연 후보 쪽에서 이재명 후보를 불안한 후보라고 그랬습니다. 그게 바로 여기하고 맞물려 있는 거고요. 민주당의 3차 선거인단 소위 결과는 62대 28, 이낙연 62%, 이재명 28% 이런 결과가 나와서 민주당도 깜짝 놀랐고 선관위원장 이상민 위원장도 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것들이 이재명 후보에 굉장히 아마 취약한 부분이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이거는 당연히 검증을 해야 되고 지금 검찰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검찰 수사에 대한 또 국민의 불신도 상당히 크기 때문에 별도로 TF를 가동해서 진상을 규명하겠다 이런 의지 같습니다. 예, 그런데 특위위원장의 김진태 전 의원에 대해서는 대단히 강경 보수, 태극기 집회에 나갔던 정치인이고 그래서 사실 당 안팎에서 상당한 비판을 받았던 정치인이기도 한데 이준석 대표가 김진태 전 의원을 또 특위위원장으로 지명을 했다. 이건 또 어떻게 봐야 될지 하는 생각도 좀 들어요. 저는 국민의힘의 이준석 대표의 당선 이후의 모습들을 보면서 굉장히 실망스러운데 실은 이제 본인이 새로운 정치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으면은 정책 이야기가 먼저 나와야 됩니다. 국민의힘 쪽에서는 민주당에 대비해서 어떠한 점들을 더 강조할 수 있는 것인지 정책 이야기가 나와야 되는데 상대 후보를 어떻게 하면 깎아내리고 상대 후보의 가면을 찍겠다라는 아주 굉장히 뭐랄까요 쓰지 말아야 될 단어까지 써가면서 이렇게 표현하고 계시는데 대장동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장동 문제에 대해서 설계 이야기가 자꾸 나오는데 대장동의 이재명 후보의 설계는 뭐냐면 사실은 재설계죠. 민간개발업자들이 돈을 가져갈 수 있도록 설계해 놓은 것을 가져가지 못하도록 재설계를 해놨다는 얘기를 자꾸 가져가서 설계라고 말씀하시는데 실제 그 실체에 가면 곽상도 의원의 아들의 50억은 받았다는 것은 명확하고 예.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밝혀져 가면 됩니다. 다만 특검을 주장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도 특검을 주장하게 되면은 지금 현재 조사들이 전부 다 중단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 봤을 때 감추고 싶은 것이 오히려 국민의힘 측이 훨씬 더 많은 부분이고 이런 부분들을 이재명 후보에게 자꾸 덮어씌우려는 것보다 저는 오히려 젊은 당대표라고 한다면은 우리 당이 가야 될 정책은 과연 무엇이고 후보의 방향은 무엇인지 비전을 먼저 이야기하셔야죠. 예, 이준석 대표가 한번 한준호 의원의 네. 이야기는 좀 귀담아 들을 만하다는 생각도 좀 들고 말이죠. 어쨌든 간에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가 경기지사직 사퇴하고 대선 후보직에 전력을 기울이겠다고 발표한 날 국민의힘의 경선 후보죠. 원희룡 전 제주지사가 이재명 후보를 배임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어요. 어떤 이야기하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총체적인 권력형 이재명 비리에 대해서 국민을 대신해서 고발하러 왔습니다. 이 고발은 배임, 선거법 위반, 직권남용, 위증, 허위사실 공표 등 18건에 대해서 1차로 고발합니다. 현재 여러 공권력 기관들과 집권 여당과 청와대가 모두 한 통속이 돼서 공적인 사명을 벌이고 있습니다마는 책임자를 처벌하고 불법 수익을 국민들에게 돌려드리기 위한 범국민운동을 병행해서 전개하겠습니다. 상대당의 대선 후보를 또 상대당의 경선 후보가 고발하는 일도 저는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이거 어떻게 봐야 할까요? 정치적 행위라고 봅니다. 개인적으로는. 어쨌든 원희룡 전 지사가 네. 뭐 대장동 일타 강사 네네네. 이것을 일종의 하나의 경선 전략으로 좀 삼고 있는 것 같긴 해요. 처음 이제 원희룡 지사의 대선 출마 당시를 저희가 떠올려 보면은 당시에는 이제 그 이준석 당대표하고 대립각을 세우면서 지지율을 올렸던 경험이 있습니다. 뭐 이런 경험에서 나오는 것이 아닐까 싶고요. 또 하나는 아내분의 소시오패스 발언과 관련해서도 사과의 뜻이 없다라고 했는데 이게 아마 저희 국민의힘 후보들의 공통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과를 절대 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게 소시오패스 발언을 가지고 본인은 사과하지 않으면서 이걸 가지고 상대 후보로 결정된 분을 경선을 뛰고 있는 분이 와서 고소고발을 한다.
저는 그냥 단순한 정치 행위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 원희룡 전 지사도 고발을 했는데 국민의힘에서도 당 차원에서 이번 주 안에 또 고발하겠다. 공소시효가 얼마 남지 않은 또 혐의도 있어서 이번 주 안에 고발하겠다 또 네. 이렇게 밝혔더군요. 이 대장동 게이트 이 문제는요. 국민의힘뿐 아니고 아마 거의 모든 국민이 고발하고 싶을 거예요. 지금 이재명 지금 후보가 이 문제가 처음 나왔을 때 뭐라고 그랬죠? 이거는 내가 설계한 거다. 그리고 이거는 굉장히 좋은 모델이기 때문에 전국에 다 이런 모델이 이식돼야 한다. 이런 말을 명백히 했어요. 제가 말씀 끊어주셨는데 잠깐만요. 어떠한 것인지에 대한 것이 나오지가 않았습니다. 네. 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는 계속 지금 언론을 보면 나오고 있습니다. 공공개발로 이 하잖아요. 게이트의 몸통이 이재명 후보 이미 거의 분명해 보이는 걸로 짐작이 되는 것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벌써 10가지 문건에 사인한 걸로 나와 있고 공모지침서는 이 설계의 기본에 해당하는 겁니다. 시작에 해당하는 건데 그와 관련해서 보고를 받았고 그 전에 성남도시개발공사 이 사장을 소위 말해서 1년 7개월 정도 임기가 남았는데 물러나게 하는 그 녹음 파일까지 지금 다 나오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네. 물론 그거는 이재명 당시 시장하고 상관없다고 할지 몰라도 그 얘기를 하면 계속 이재명 대장동만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이재명 되니까요. 시장의 네. 최측근 정진상 당시 정책실장 유동규 씨 이름들이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이렇게 딱 당당하다면 그건 특검 저랑 못 받을 토론회에서 이유가 대장동을 없어요. 따로 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런데 이제 네. 여당이 늘 그렇습니다. 뭐 곽상도 의원의 아들, 곽상도 의원 아들 다 수사하자는 거예요. 국민의힘은. 그런데 곽상도 의원의 아들은 2015년 6월에 그 화천대위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화천대위의 시작은 2015년 3월부터 해서 3월에 설계가 끝나요. 그러니까 이 설계를 성남시가 관여를 안 했다고 한다면 그거는 성남시 시장으로서 너무나 무능한 거죠. 왜냐하면 너무 일방적 주장을 하고 계셔서. 이 말씀만 네네. 더 드리고 끝낼게요. 성남도시개발공사 절해와 종간에 다 성남시장의 최종 결재권자임이 다 명백히 나와 있어요. 그래서 곽상도 의원의 문제, 아들 문제 다 좋아요. 그러니까 이 몸통이 누구인지는 우리 국민들이 규명이 돼야 된다. 이 생각이니까 누구나 고발을 하고 지금 문제 TF를 만들어서 문제를 지금 찾아나가고 있는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한윤호 의원님 말씀 네. 하실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뭐 지금 현재 대장동 토론회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짧게 말씀을 드리면 제가 감히 말씀드리면은요. 네. 이제 여당과 야당 쪽 패널분들이 나와서 대장동 화천대유 하면 어떤 얘기를 하실지가 저는 네. 이미 그러니까요. 다 들려요. 네, 예. 국민들께서도 뭐 방송을 보시면서 누차 반복되고 있는 것이라 민간 개발로 넘겨놨던 사업을 공공 개발로 가져오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이재명 후보의 설계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드리건데 설계자가 아니라 재설계자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공공 개발로 가져오는 것마저도 전체 국민의힘에 있었던 시의원들이 반대를 해서 그마저도 100% 환수를 못한 것이 미안하다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시장이 최종 결제에 사인하는 건 당연한 겁니다. 사인을 해가지고 뭐가 문제가 있었는지 분명하게 나오지가 않은 것이죠. 자, 돈 받은 사람들이 누굽니까? 이게 뻔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이런 걸 가지고 논의를 하는 것보다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각자 조사에 명확하게 임하고 그 조사에 따라서 각자 주장할 것들을 주장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너무 일방적인 주장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본인들 건 다 감춰놓고 한쪽 것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 옳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여기까지만 하겠죠. 여기까지만 하시죠. 예, 이상일 전 의원님 하신 말씀이 많겠습니다만 그 부분은 좀 여기까지만 하고요. 저희가 또 2부에서 수사 관련한 이야기는 또 여러분께 김성원 변호사와 함께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은 한 경기도 지역 언론의 보도로 세상에 알려지게 된 것이죠. 이재명 후보로서는 혹독한 검증대에 올라서게 된 계기가 언론의 첫 보도였다는 점, 그런 측면에서는 좀 언론의 기능이 이 시대에 언론이 과연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고요. 이재명 후보가 대선 승리를 위해서 달려갈 때 반드시 넘어야 할 것도 바로 이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 아니겠습니까? 네. 검찰 수사, 또 이재명 후보도 국정감사 과정에서 검찰 수사가 미진하다면 그때 가서 특검 할 수 있지 않느냐라는 질문에 당연하죠라고 또 대답을 했던 기억이 있기 때문에 뭐 특검이 완전히 닫혀 있는 상태는 아닌 거죠. 그럼요. 예. 특검이라는 거는 사실 진행이 되고 여야가 합의를 하게 되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수사가 중단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상태에선 그 국민의힘 측에서 경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경선하고 계시는데 관련된 것들도 고발 사주부터 시작해서 모든 수사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일단 진행되는 거는 그대로 진행이 되고 특검을 합의해야 되는 시점이 되면은
서로 간에 대선 후보들이 선택이 되고 난 다음에 논의는 해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제가 오늘 지금 주장하는 거 문재인 말씀드릴 기회를 드릴게요.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에서 시정연설 아마 임기 중 마지막 시정연설이 되지 않을까 했는데 그 현장 화면을 보니까 말이죠. 아까 주요 뉴스 때 좀 나갔었는데 국민의힘 의원들이 아마 특검 수용하라는 손팻말을 들고서 문재인 대통령이 퇴장할 때 그 사이를 지나가는 그렇죠? 네네. 그런 장면이 있었죠. 네네. 이 부분에 대해서 뭐 민주당 의원들 항의 안 했습니까? 저희는 뭐 딱히 항의는 예. 안 했습니다. 뭐 예. 로텐더 홀에서 예. 구호를 외치고 하시는 부분은 실은 여야 간 합의된 부분을 어긴 겁니다. 원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피켓팅만 하고 말기로 하셨던 예. 것을 소리를 지르고 대통령이 40분에 입장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구호를 외쳤던 것까지는 저희가 항의를 할 예정이었는데 다행스레 대통령 연설 내내 어쨌든 잘 들어주셨고 대통령께서 일부러 그 부분으로 넘어가면서 인사를 하는 과정 중에 피켓을 들고 일어서신 거라 저희가 딱히 문제 제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예, 특검 관련해서 하실 말씀인가요? 예. 저 피켓 예. 모습은요. 민주당이 야당할 때 처음 도입해가지고 지금 야당인 국민의힘이 지금 그걸 본받고 있는데 별로 좋은 걸 아름다운 모습은 아닌 것 배우지.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까 이제 특검 관련해서 예. 민주당의 주장이 늘 그렇습니다. 검찰 수사하고 있는데 특검 도입을 하면 한참 늦게 특검이 가동되는데 뭐 그때까지 수사가 늦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논리예요. 그런데 그리고 또 수사가 중단된다는 말씀하셨는데 그게 잘못된 겁니다. 왜냐하면 전 정부에 대한 특검도 검찰 수사가 쭉 하면서 특검이 도입돼서 수사한 내용이 그대로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특검이 가동되는 바로 그 시점에 바로 넘어갑니다. 드루킹 특검도 마찬가지예요. 경찰이 수사를 하다가 특검 가동되니까 바로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검찰 수사가 중단되는 게 아니에요. 특검은 도입의 의지만 있으면 민주당 지금 법도 하루아침에 만들잖아요. 특검법 바로 가결할 수 있습니다. 그럼 특검 도입을 준비기간 뭐 한 20일 걸려도 그동안 검찰은 있는 그대로 수사를 하고 네. 수사 내용을 그대로 특검에 넘기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특검이 시간 끄는 건 절대 아니다. 이 말씀 드리고 알겠습니다. 국정농단 사건 때도 검찰이 먼저 수사를 했었고 여야가 합의하면서 검찰이 수사하던 것이 특검으로 자료가 다 넘어가서 특검 수사가 진행됐던 기억이 있죠. 이게 가장 중요한 건 여야가 합의를 한다는 대목이 가장 중요한 건데 또 일부에서 또 정치를 잘 아는 분들이라고 하는 분들이 하는 이야기가 이재명 후보가 결단에 의해서 특검을 수용하는 모양새가 되지 않겠느냐. 근데 그것은 과거의 정치 문법에 의한 전망인 것 같고요. 이재명 후보가 과연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는 뭐 앞으로 좀 상황을 지켜보면서 저희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보내드리기 전에 이재명 후보 이야기만 했는데 말이죠. 네. 국민의힘 경선 관련한 이야기도 여러분께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윤석열, 홍준표, 윤석열 두 주자 상당히 신경전이 치열한데 말이죠. 신경전이 치열한 그 상황을 제가 짐작할 수 있는 발언들만 한번 모아봤습니다. 일단 윤석열 후보가 지난주에 저희도 방송에서 좀 비판적으로 접근을 했습니다만 이른바 계획에 사과를 주는 사진, 이 사진 과연 누가 찍었을까, 누구 아이디어일까? 일각에서는 윤석열 후보의 부인이 낸 아이디어고 뭐 부인이 주도해서 사진도 찍고 올린 것 아니냐. 물론 윤석열 후보 측에서는 강력하게 부인했습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윤석열 후보가 홍준표 후보 부인이 홍준표 후보 후원회장 맡고 있는 것 아니냐. 패밀리 비즈니스라는 단어까지 썼어요. 홍준표 후보는 또 뭐라고 반박했는지 들어보겠습니다. 뭐 집이든 어떤 사무실이든 그게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제가 전부 한 것인데 또 가족이 뭐 어떤 분들은 뭐 저 후원회장도 맡는데 원래 이 선거라는 거는 그 뭐 시쳇말로 패밀리 비즈니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뭐 제 처는 다른 후보 가족들처럼 그렇게 적극적이지 않기 때문에 뭐 그런 오해할 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 참 어이가 없다고 이야기하는 게 지각 씨는 지금 소환대기 중이라서 밖에 못 나오니까 그런 시비를 하는 거 보고 내가 어처구니 없다. 지금 후원회장이라는 의미는 돈 가지고 관리하는 그 의미가 아닙니다. 가장 가깝고 믿음직한 사람을 후원회장하는 시대인데 그 얼마나 아름다운 동행입니까? 지각 씨는 밖에 못 나오니까 그래 시비를 거는 거지.
한준호 의원도 네. 홍준표 후보 이 얘기 들으면서 또 웃으셨어요. 예, 홍준표 후보 네. 특유의 표현법이겠죠? 네, 뭐 어떤 말씀을 굉장히 뭐랄까 좀 잘 희화화시키는 그런 능력이 좀 있으신데 사실 이제 윤석열 후보 관련된 것들은 너무 많죠. 그러니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장모에 대한 문제, 그다음에 본인 아내에 대한 문제, 그리고 본인이 또 연루돼 있을 거라고 보고 있는 고발 사주에 대한 문제, 거기에 또 이제 그 말을 할 때마다 일어나고 있는 그 말에 대한 문제인데 특히 사과를 하라고 하니까 사과 사진을 연달아 3번을 올렸어요. 이런 것들을 볼 때는 내부적 소통도 없거니와 지금 이에 대해서 캠프가 과연 원활하게 움직이고 있는 것인가에 대한 문제점도 하나 좀 발견이 되는 것 같고요. 후보에 대한 이 불안정함은 분명히 캠프가 좀 이겨내야 되는 큰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윤석열, 홍준표, 윤석열 후보가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대목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여론조사입니다. 당장 다음 달이 되면 여론조사도 이틀 동안 실시가 돼야 하는데 경선 후보 최종 후보를 결정하는데 50%나 반영이 되거든요. 자, 여론조사의 설문, 그 문구를 어떻게 할 것이냐를 놓고서 홍준표, 윤석열, 홍준표 두 후보 측이 상당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고 하는데요. 홍준표 후보, 윤석열 후보 얘기 들어볼까요? 그런 말이 안 나오도록 상식적으로 하라는 겁니다. 아니, 당원 투표는 한 사람한테 하면서 어떻게 여론조사는 4번 투표합니까? 한 거지 무슨 투표를 4번 하는 게 어디 있어요? 그런 상식에 반하는 짓을 하려고 하니까 어처구니 없다는 거죠. 선관위원들이 그런 상식에 반하는 짓은 절대 하지 않을 것이다. 이제 중대 결심을 할 수 있겠다라고 하셨는데 됐어. 그거는 더 이상 질문을 받지 않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그건 어제 이미 답변했어요. 홍준표 후보가 이제 여론조사 방식 문제 삼으면서 중대 결심할 수도 있다는 게 뭐 여론조사 방식은 뭘 어떻게 안 되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중대 결심을 하든 뭐 하든 그건 각자 본인이 판단할 문제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뭐 제 의견은 없습니다. 이게 여론조사 문구라는 게 말이죠. 국민이 보기에는 정말 그게 뭐 이렇게 중요하냐. 그런데 경선을 하고 있는 후보 측에서는 뭐 사실 정말로 이 경선 결과를 좌우할 만큼 중요하겠죠. 그러나 국민은 그렇게 중요시하게 생각 안 하는데 그걸 놓고 후보들이 막 경쟁하고 막판까지 치열하게 싸우고 말이죠. 그런데 지금 보니까 홍준표 후보는 이재명 후보 대 윤석열, 이재명 후보 대 홍준표, 이재명 후보 대 유승민, 이재명 후보 대 원희룡 이렇게 4번 묻는 건 안 된다. 그냥 이재명 후보랑 맞붙을 국민의힘 후보로 누가 적합하느냐 뭐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객관식으로 해서 물어보자는 것 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찬성하실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결사 반대십니까? 제가 좀 설명을 좀 아니, 짧게 해주세요. 예. 이거는 저는 그 당 선관위가 결정할 몫이기 네. 때문에 거기 결정에 이제 아마 내일쯤 나올 텐데 이상일 전 의원이 지금 윤석열 후보를 돕고 계시기 때문에 네. 윤석열 후보 측의 생각이 어떤지 따르면 궁금한 된다 거예요. 이런 예. 생각이고요. 이 문제는 이제 말씀하신 예. 대로 국민 입장에서는 뭐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실지 몰라도 노무현, 정몽준 두 분 단일화할 때 그 여론조사 그때도 치열한 그런데 있었습니다. 제 기억에는 노무현 후보가 다 양보하라고 예. 하면서 그것이 국민들에게 감동을 준 건 아닙니까? 그런 거죠. 근데 예. 그게 국민들한테 미처 알려지기 전이었던 것 같고, 그러니까 노무현 후보의 어떤 그런 양보의 전체적인 모습 이제 이런 건데, 이 도입 취지와 관련해서 이제 우리 당의 선관위가 어떤 걸 했냐면 역선택 방지를 하자 이런 이야기들이 막 나오니까, 그리고 또 역선택이 대세를 좌지우지하지 않을 정도인지 몰라도 역선택이 뭐 있다는 건 어느 정도 인정이 되기 때문에 역선택 방지 조항을 이렇게 포함시키지 않는 대신 그러면 후보의 본선 경쟁력을 묻자라고 하면서 예시로 언론이 많이 여론조사를 통해서 보도하는 1대1 가상 대결 방식을 이제 예시를 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경쟁력을 측정하는데 그게 더 타당하지 않느냐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던 건데 선관위가 결정하는 대로 따르겠지만 지금 이제 홍준표 후보는 본인한테 어디나 마찬가지죠. 유리한 걸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약간의 대립이 있는데 내일 결정이 나면 아마 다 따르리라고 생각합니다. 예, 홍준표 후보가 아까 기자의 질문에 됐습니다. 그건 답하지 않겠습니다. 했다가 나중에 아차 싶었던 것 같아요.
나가면서 그건 어제 답변했습니다. 네. 자칫하면 불통하는 이미지로 비춰질까 봐 걱정하는 모습. 이 부분은 모든 정치인들이 뭐 다 눈여겨봐야 할 상황인 거죠. 네. 윤석열 후보가 지난주에 그 전두환 씨 옹호 발언도 좀 늦게 사과했다, 유감 표명했고 늦게 사과했다는 비판도 받았었고 네. 또 사진도 올렸다가 이거 잘못 올린 거다라고 하는 또 여론의 비판에 직면하면서 또 결과적으로 또 사과할 수밖에 없었고. 네네네. 뭐 실은 이제 그 후보들이 상당히 일정에도 지쳐 있을 겁니다. 그리고 본인들의 뭐 원래 살고 있었던 성품이라는 것도 가지고 있을 텐데 지금 여러 가지 사안들이 나올 때마다 이 사과하는 시점은 국민들에게 대단히 중요하고 본인들의 지지율에도 영향을 많이 미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후보들도 사과를 해야 될 땐 사과를 하고 여러 지금 현재 국민의힘 후보들에게도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잘못을 했으면 사과를 해야 됩니다. 그 부분들을 너무 미루지 마시라라는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과의 말씀이 원래 예정보다 많이 길어졌어요. 아마 충분히 말씀하셨으리라 생각하고요. 저희가 잠시 후에 유인태 전 의원과의 정치 좌충우돌 인터뷰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 전에 중앙광고 여러분께 잠깐 보여드리고요. 저희는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긴 시간 수고 많으셨어요.